안녕하세요. 전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외동딸로 곱게 자라서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세상에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겪자니 세상 모든 일엔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겐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 인생을 대하는 제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보통 좋은 사람에게서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다못해 아주 엉망인 사람에게서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반면교사가 되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모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시모를 보며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절 단단하게 만들어 준 시모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 출신이었어요. 여러분도 간혹 TV에서 집안의 각종 해병대 관련 물건들을 전시해두고 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거든요. 한 번 해병이면 평생 해병이야. 해병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힘들면 힘들수록 강해지는 게 그게 바로 진짜 해병이지. 알겠냐, 딸? 아버진 외동딸이었던 저에게도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엄만 해병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드셨지만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해병대 정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꽤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진 작은 건설사 운영하셨는데 직원들은 다 휴가를 보내도 본인은 절대 쉬지 않으셨어요. 그 때문에 아버진 늘 집에 계시지 않았고 어릴 때 가족끼리 휴가 한번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엄쉬엄 일해도 되잖아. 가족끼리 휴가도 가고 외식도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러다 나중에 우리 민주 결혼하면 당신 그때 엄청 후회한다. 아이, 그럼 어떡해. 내 회사인데 내가 일해야지. 민주야, 너도 아빠한테 서운하냐? 우리 가족 여행은 나중에 네가 사위 되려면 그때 가자꾸나. 치, 아빠 맨날 나중에만 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결혼할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저도 어릴 땐 늘 바쁜 아버지에게 투정도 많이 부렸고 서운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본인 사업체라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는 대표님들도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진 단언컨대 아버지 회사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도 해병 정신으로 무장해서 제법 성실하고 끈기 있는 성격으로 자랐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워커홀릭으로 소문이 났었고요. 연말인데 김대리 만나는 사람 없어? 맨날 일에만 파묻혀 사는 것 같은데 한 해 가기 전에 누구라도 만나봐. 연말에 따뜻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러다 맨날 업무에만 시달리는 절 안타깝게 생각한 직장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몇 번 거절하다 떠밀리는 소개 자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남편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다였어요. 왜냐면 남편은 아주 듬직하고 진중한 스타일이었거든요. 말수가 많지 않은데도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답니다. 연애 동안에도 늘 든든하다는 믿음을 주었고요. 남편에게 어릴 적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난 형하고 여동생 있는 삼남매거든. 형은 형이라고 예쁨 받고 여동생은 막내라고 챙김받을 때 둘째인 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았어. 지금은 부모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어릴 땐 서러울 때도 많았고 삼남매 중 둘째였던 남편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는데 학교에서 매일 아이들에게 치이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까지 아이들과 부딪히는 걸 무척 피곤해 하셨대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자연스럽게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란 거였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오빠 얼마 뒤면 생일이잖아. 생일 당일엔 가족끼리 보내? 아니면 주말에 식사하려나? 아, 내 생일은 형 생일에 같이 해. 형이랑 나랑 생일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 아주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왔어. 정말? 아무리 그래도 당신 생일은 6월이고 당신 형 생신은 7월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형의 생일에 맞춰 한 달이나 늦은 생일 파티, 그것도 겨우 껴서 하는 게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저라도 잘 챙겨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던 무렵 저희 엄마도 이 사실을 아시고 남편을 당장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강서방이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한 냄비 했으니까 갈 때 좀 싸가고. 고기 좋아한다길래 미역국에도 한우를 한 근이나 넣었어. 장모님, 저 이런 생일상은 처음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데요. 아버지도 남편 생일을 축하한다며 평소에 무척 아끼시던 귀한 술을 꺼내오셨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오직 남편만을 위한 성대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희 식구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장인어른, 축구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즘도 운동 자주 나가세요? 그럼, 당연하지. 대한민국 남자 중에 축구 싫어하는 놈도 있나? 요즘도 주말마다 조기 축구에 나가는데 자네도 시간 있을 때 같이 나가보겠어? 아버지는 외동딸인 절 예뻐하시면서도 같이 취미를 나눌 수 없는 걸 조금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취향이 딱 맞는 사이가 나타나자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결혼 전부터 같이 조기 축구를 나가거나 낚시, 등산까지 함께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아들 같은 사이로 확실히 도장을 찍고 나자 저도 시댁의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과일과 화장품 세트까지 바리바리 준비해서 갔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주라고 합니다. 이거 아버님 좋아하신다는 과일이랑 어머님 쓰시면 좋을 화장품이에요. 전 최대한 밝고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어요. 시모는 제가 선물을 꺼내자마자 무척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까지 꼭 잡아주셨고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고마워. 잘 먹고 잘 쓸게. 시모가 기뻐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마주 앉아 커피를 한참이나 마셨는데도 식사하자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전 슬슬 배가 고파 저도 모르게 주방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이 제가 배고파하는 걸 아셨는지 시모에게 약간 따지듯 물으셨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도 처음 왔는데 먹을 것도 하나 없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든지, 아니, 하다못해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든지. 세아가, 너 밥 안 먹고 왔니? 오늘 우리 큰애도 늦게 들어온다고 하고 시간도 좀 애매해서 밥 먹는다는 생각 못했지 뭐니. 밥은 다음에 우리 큰아들 왔을 때 같이 먹어도 되지? 너도 시아주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남편에게 언뜻 시모가 큰아들 사랑이 대단하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첫 만남부터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땐 시아버님이 호통을 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쫄쫄 굶고 오는 사태 막을 수 있었어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이 어떻게 밥 한 끼를 안 먹이고 보내. 사돈 어르신께서 우리 집안을 뭐로 알겠어? 세아가, 동우가 어서 일어서라.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으로 데려가마. 당신은 큰아들 올 때까지 굶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내가 또 언제 손님 대접을 안 했다고 그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아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 네 시아버지가 비싼 거 사주신다니까 나가서 먹고 오자. 전 그렇게 조금 찜찜한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첫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의 막내 여동생과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아가씨는 시댁엔 가기 싫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결혼 앞두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나도 막내라고 예쁨만 받고 산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의 왕은 큰오빠거든요. 둘째 오빠랑 난 완전 찬밥 신세고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혹시 큰오빠 일로 우리 엄마랑 부딪히게 돼도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큰아들이 너무 귀해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시모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가 겪은 시모는 아가씨 걱정만큼 저희 부부를 차별하거나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해도 밥 한 번 얻어먹기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저번에 네가 사다 준 스카프 정말 잘 쓰고 있다. 요즘같이 쌀쌀할 때 얼마나 요긴하게 들고 다니는 줄 아니? 내 친구들도 다 예쁘다고 아주 난리더라. 혹시 그 스카프 하나만 더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선물할 일이 좀 있어서. 아휴, 아주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호강하고 산다. 네, 어머님. 그럼 제가 하나 더 사올게요. 어머님이 잘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고맙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평생 교직에 있지 않았니? 그때도 학생들 잘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며느리 교육도 참 잘 시킨 것 같구나. 결혼하고 나서도 시모는 늘 인자하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셔서 그런지 절 타일러서 뭔가 시키는 것도 참 잘하셨고요. 그래서 시모와 대화를 나눌 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돌아서면 뭔가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2년쯤 흘렀을까요? 정말 기쁘게도 저희 부부에게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사는 저희에게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아이 가졌대. 당신 아기 아빠 됐어, 이제. 그게 정말이야? 축하해, 여보. 이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야. 아가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아이를 원했었는데 드디어 2년쯤 흘러 임신이 됐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유일하게 떨떠름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시숙이었답니다. 와, 동욱이 너 좋겠다. 이 형님은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넌 벌써 애 아빠가 된 거야? 근데 그런 건 순서 좀 맞춰서 해도 되지 않냐? 나보다 네가 먼저 장가 간 것도 주위에서 얼마나 수군거렸다고. 감히 둘째가 큰형보다 먼저 장가 간다고 말이야. 형,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형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형이 언제 갈 줄 알고. 사실 저희가 신혼을 즐기는 동안 시숙도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몇 번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문제는 다들 결혼 직전에 엎어져서 파혼을 2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러다 막내 아가씨까지 시집을 가고 시숙님은 약이 잔뜩 올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답니다. 시모는 그때마다 시숙의 편을 들었고요. 그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인물 훤칠하지, 성격 좋지. 우리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는데 왜 꼭 결혼 직전에 그러나 몰라. 아들, 조급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시모는 시숙이 왜 계속 파혼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시모 빼곤 가족들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희 시숙은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사가 심해서 술만 마시면 말 그대로 개가 되곤 했어요. 가끔 명절날에 식구들끼리 모여 맥주라도 한잔하면 혼자 막 포금을 하다 그대로 자리에 뻗어버리곤 했으니까요. 아주버님,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러다 감기 들어요. 누구야? 재수 씨인가?
아유, 재수 씨, 내가 속이 안 좋은데. 으, 언젠 거실 한복판에 오바이트를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네요. 또 언젠간 시숙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집에 있던 술을 혼자 다 마시더라고요. 그만 좀 마셔, 형. 이미 취했어. 무슨 술을 그렇게 급하게 마셔? 야, 내가 주량이 얼만데 이 정도로 취하냐? 아이, 까불지 말고 따라줄 술이나 마셔. 그때 전 살짝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갔다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쎄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시숙이 변기통을 붙잡고 잠들어 있지 뭐예요? 이렇게 술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집에서만 이렇게 술주정을 부렸다면 그나마 눈 감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시숙은 밖에서 술을 먹다가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일도 정말 많았어요. 저기요, 아까부터 왜 계속 쳐다봐요? 나한테 뭐 불만 있어요? 네? 전 안 쳐다봤는데요. 보안이 술 꽤나 드신 것 같은데 곱게 마시다 가시죠? 뭐? 그 말투 뭐야? 너나 알아? 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가끔 시모에게 울며불며 전화가 올 때면 저까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휴, 새아가 이걸 어쩌면 좋니? 네 시숙도 경찰서에 잡혀갔댄다. 밖에서 술 먹다가 옆자리 손님이랑 시비가 붙어서 얼굴에 김치를 던졌다지 뭐니. 이러다 진짜 우리 큰아들 감옥이라도 갈까봐 무서워 죽겠다 글쎄. 처음엔 저희 부부도 시숙님의 행여 잘못될까봐 시모와 함께 경찰서도 뛰어가 보고 합의금까지 내드리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나중이 되니까 시숙 얘긴 듣기도 싫어졌어요. 시숙이 술버릇을 고치지 않는 이상 평생은 결혼은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시모만 본인 아들이 나이 먹을수록 외로워하는 것 같다고 걱정이 아주 많았죠. 그러다 둘째인 저희가 먼저 아이까지 가지니 시모와 시숙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부가 은퇴 후 어렵게 돈을 모아 차린 식당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시부는 저희 결혼 직전 은퇴하시고 조금 크게 장사를 시작하셨거든요. 대부분 은퇴자들이 그렇듯 치킨집, 호프집, 밥집 등 여러 가지 요식업에 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적잘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그러게 내가 밥집 별로라고 했지? 아이, 차라리 우아하게 카페나 하자고 했잖아. 그 고집을 부리더니만 기어코 말아먹었어. 이제 우리한테 노후자금으로 남은 건 딸랑 이 집뿐이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시아버님의 사업 실패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도 만만치 않게 노후자금을 까먹으셨다고 들었어요. 시부가 사업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시몬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투자에 겁도 없이 큰 액수를 넣었고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잘 나가는 셀러리맨이었던 시부와 평생 교직에 선 시모에게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사업이 이렇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은퇴했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랐지. 일을 어쩌면 좋냐. 그래도 시아버님은 본인이 벌인 일을 끝까지 수습하시겠다며 이른의 연세에 건설 현장에도 나가시고 경비일까지 하시며 어떡하든 책임을 지려 가셨어요. 그에 비해 저희 시몬 집에서 빈둥빈둥 노시며 틈만 나면 저희 부부와 신우에게 용돈을 달라고 보채셨어요. 애미야, 넌 지난달에도 늦더니 이번 달에도 용돈 주는 게 왜 이렇게 늦니? 너희 기다리다 아주 목이 빠지겠구나. 이번 달엔 50만 원 보낼 수 있지? 내가 요즘 모임이 많아서 돈 나갈 때도 많구나. 시몬, 저희가 행여나 입금을 늦게 하면 꼭 사채업자처럼 들들 볶으며 재촉하곤 했습니다. 너 아직도 입금을 안 했더라. 이러다 아주 우리 집 도시가스까지 끊기겠어. 내가 이 나이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 자야겠어? 어머님, 무슨 도시가스가 끊겨요. 저희도 출산 준비하면서 들어갈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용돈 문제는 남편이랑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시기거든요. 아주 아기 가진 게 유세구나. 유세야. 우리 딸도 내 전화를 차단했는지 받질 않어. 아휴, 자식 며느리라고 있는 게 왜 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시모가 화내는 걸 들으니 신우인 일찌감치 시모를 차단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신우이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에게 아주 질려버렸다며 성화였어요. 새언니, 언니한테도 막 엄마가 용돈 달라고 난리죠? 아,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하도 극성맞게 돈 달라고 하니까 이젠 아주 처가얘기라면 학을 뗀다니까요. 큰오빠한텐 1,000원짜리 한 장 달라는 소리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만 난리인지 몰라요. 새언니도 앞으로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요. 아주 이상한 버릇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엄마. 신우인 그 뒤로도 절 볼 때마다 시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며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신우이가 결혼하고 난 뒤 시모가 가져간 돈만 해도 3천만 원 정도였대요. 어쩐지 저희 시매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참 착하고 다정했는데 그 무렵엔 1년에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니 저도 남편과 상의해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을 싹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 죄송한데 앞으로 용돈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 키울 준비를 해야 하고 사실 그동안 드린 돈도 많았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뭐? 예, 너 용돈 이렇게 단번에 끊어버리면 난 뭐 먹고 살아? 어머니 옆에서 시켰냐? 나 용돈 주지 말라고. 너희 아주 웃긴 애들이구나. 그리고 네 동생하고도 짰니? 그래서 걔도 아예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네 큰형은 이 다음에 엄마 효도시켜드린다고 그러는데 너흰 대체 뭘 보고 배웠어? 형이 무슨 효도를 시켜드려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술 먹고 사고나 치는데요. 어머니도 큰형 좀 그만 감싸세요. 형 나이가 몇인데요. 어머니가 계속 그러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잖아요. 시모는 그 순간에도 시숙 얘기를 꺼내며 남편과 비교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터뜨렸고요. 그러자 시모는 아주 적반하장으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겠죠? 이날 말싸움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모 사이는 아주 불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답니다. 딸, 글쎄 네 아버지가 한 건 하셨다. 예전에 왜 교회에 사둔 땅 알지? 그 땅에 호재가 생겨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구나. 아휴, 이게 무슨 행제니?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기 전 땅을 좀 사두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 오른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진 허튼데 돈 쓰시는 법이 없었는데 이런 횡재가 생기니 앞으로도 돈 문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 좋은 일이라 무척 기뻤고요. 그러다 얼마 뒤 전 아주 건강한 아들까지 출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다리 튼실한 것 좀 봐. 이 다음에 할아버지처럼 해병대 보내야겠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 같더니 우리 손주가 복덩이여서 그랬나 봐. 아버진 저희 아이가 복덩이라며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이 낳고 병원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됐는데 아버진 매일같이 그 면회만 기다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리원에서 퇴소하자 저에게 선물 주실 게 있다며 친정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사진 좀 보게나. 이 집 어때 보여? 셋이 살기 딱 좋은 크기지? 아버진 어떤 집 사진을 보여주시며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그 집이 참 좋아 보였어요. 셋이 살기에 넓은 것 같지만 그래도 참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장인어른? 이 집은 말이야, 내가 두 사람에게 주는, 아니, 셋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동안 둘이 전세 사는 게 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아이까지 있지 않나. 그러니 이 집으로 이사하게 내가 다 준비해뒀어.
네? 진짜요? 아버지, 정말 이 집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꽤 비싼 동네인데. 아버진 출산 선물 겸 늦은 결혼 선물이라며 무려 8억짜리 집을 선물로 장만해 주셨습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짠돌이는 아니셨지만 절대 사치하시거나 낭비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진짜지 그럼. 내가 하나뿐이 우리 귀한 딸, 우리 사위, 손주에게 이 정도 선물도 못 해주겠어? 안 그래도 내 회사 정리하면서 남은 돈도 좀 있었어. 민주야, 아빠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가정을 꾸려서 하나의 엄마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늘 선물 하나 좋은 거 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 가족이 이 집에서 오순도순 사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구나. 그리고 강서방,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지? 앞으로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의 아빠로서 성실하게 잘 살길 바라겠네. 전 아버지 깊은 사랑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생각해서 직접 살펴주고 마련해 주신 집이라 더 큰 감동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아버진 영원히 저에게 가장 큰 울타리이고 큰 나무이신 걸 또 한 번 깨달았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 앞으로도 잘 살게요. 그리고 꼭 엄마 아빠에게 받은 걸 갚아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될게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그거면 다 됐다. 정 그러면 우리 손주나 자주 보여주던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저흰 곧장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먼저 당연히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약간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어머마, 넌 어째 내가 연락하기 전엔 전화가 한 통이 없니? 우리 손준 잘 있지? 생각해보니까 너 애 낳고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더구나. 주말에 동욱이랑 같이 집에 좀 오너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 놀랍게도 시모는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신다며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갔을 때였는데 시모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손에 꼽았어요. 그나마 시부모님이 드시다 남은 반찬을 먹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서 와라. 손부터 씻고 어서 와서 밥 먹어. 내가 오늘 육해공 다 준비했어. 고기랑 생선이랑 아주 씨암탉까지 삶아놨다. 시모가 평소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식사 내내 제게 닭다리도 뜯어주고 생선 가시도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더라고요. 전 대체 왜 이러나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마, 너 살 좀 빠진 것 같다. 우리 귀한 손주가 엄마를 고생시키나? 너 힘들면 아이 내가 좀 돌봐줄까? 말만 하렴. 밥도 많이 먹고. 시모의 갑작스런 태도 변경에 남편도 깜짝 놀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금방 목적을 드러내더군요. 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마, 사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우리 멋진 사돈 어르신께서 무려 8억짜리 집을 해주신다며? 세상에나, 사돈 어르신이 해병대라고 들었는데 역시 사나이 중에 사나이시구나. 대체 통이 얼마나 크신 거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사 준비라며 시모에게 아버지 집을 해주신 걸 말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꺼낸 얘기를 왜 이 사람 불편하게 식사 자리에서 꺼내세요? 여보, 미안해. 나도 말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어. 넌 왜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인데 당연히 너희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지. 하물며 기쁜 소식이면 더더욱 알려야 하는 거다. 우리 사돈 어르신이 외동딸 하나 있다고 아주 큰 인심을 쓰셨네.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만 해도 전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좋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시모는 연신 저희 친정 아버지를 칭찬하시며 계속 부럽다고 하셨어요. 아휴, 우리 며느리나 아버지 잘 둬서 얼마나 좋을까. 너도 알지? 네 시숙이 얼마 전에 결혼할 여자 데려온 거. 우리도 사돈 어르신처럼 멋지게 집안 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모의 이야기 끝은 역시나 시숙 얘기더라고요. 그 당시 시숙은 또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시댁에 인사시킨 모양이었어요. 저희 예비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던데 시숙의 직장도 그렇고 집안 재산도 그렇고 시댁이 여러모로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아주 경악스러운 얘기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어머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 세 식구 살기에 그 집은 좀 크지 않니? 32평 아파트라며. 그러지 말고 그 8억 중에 4억으로 너희 좀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돈은 네 시숙 신혼집 얻는데 보태주면 어떻겠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집을 그것도 아주버님보다 동생인 저희가 왜 해드려요? 정 그러시면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30평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펄쩍 뛰며 당신들에게 그런 돈이 어딨냐고 딱 잡아떼시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사업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한테 돈이 어딨니? 이 집은 우리한테 마지막 남은 노후자금이야. 아이, 솔직히 너흰 젊으니까 돈이야 또 보면 되잖니. 아이, 동욱이 넌 큰형이 집도 한 채 못 마련하고 장가가면 좋겠어? 그럼 그 사돈 댁에서 얼마나 우리 집안을 무시하겠니? 이어지는 시모의 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선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수저 세트 하나 선물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가진 아파트를 담보 잡기엔 또 아까우셨나 봅니다. 대기업 며느리 앞에서 기죽긴 싫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돈을 마련할 생각까진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목돈을 받은 것 같으니 세상에 그걸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 말고 가족끼리 좀 돕는다고 생각하렴. 아이, 그러다 네 시숙이 잘 되면 그 돈 안 갚겠어? 이러다도 결혼 물 건너가서 노총각 되면 그땐 너희가 책임질래? 시모는 제가 허락을 안 할 것 같았는지 이번엔 저희에게 책임 전가까지 하며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남편도 기가 막혔는지 시모에게 한 소리를 했죠. 어머니, 형이 돈이 왜 없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맨날 형만 밀어주는데도 그러고 있는 건 형이 맨날 술 먹고 사고 쳐서잖아요. 그동안 합의금 낸 것만 해도 얼마예요? 술값으론 대체 얼마나 쓴 거고요? 형이 또 술 마실 때 곱게 마시기만 해요. 맨날 분수에도 안 맞는 비싼 술만 찾고 툭하면 접대 보이는 유흥지점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혼을 하죠. 형이 그동안 저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모르죠? 제가 몇 번이나 안 된다고 칼같이 거절했는데 형은 저희 아이 낳은 날 아침에도 돈 빌려달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전 모르고 있었는데 시숙이 남편에게 돈 얘기를 꽤 자주 했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알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칼같이 차단하고 있었던 거고요. 넌 형이 얼마나 힘들면 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 몰라? 동생이 돼가지고 형을 도울 생각 못하고 뭐? 그래서 파혼을 한다고? 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봐서 하는 얘기야. 처음부터 너무 여유 있게만 사는 것도 별로다. 작은 집이라도 천천히 재산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거야. 애한테도 그게 더 교육적이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8억 중에 4억은 네 형한테 양보해. 전 거기까지 듣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딱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이러려고 저희 밥 차려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가족이 좋은 게 뭐냐고 하셨죠? 가족이 좋은 건 서로 돕고 살 때지.
누가 누굴 일방적으로 보살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얘, 너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네, 어머님 누구신지 잘 알아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한 달에 월세로 400 주세요. 그 집은 당연히 제 명의거든요. 월세 400만 원 내고 살 생각 있으시면 저도 집 양보할게요. 전 시모의 입을 딱 막을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시모야말로 평생 교직에만 있다 보니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사셨거든요. 역시나 제가 월세 얘기를 꺼내자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장난하니? 아이 월 400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어머님,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땐 휴지 하나 안 사오시더니 시숙님한테 4억짜리 집을 해달라는 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 아이 너 지금 내가 해준 거 없다고 이러는 거야? 아유, 알겠다, 알겠어. 그동안 우리 오해가 좀 있었나 본데 서로 풀 건 풀고 가자. 내가 앞으로 잘아마.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만 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렴.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한 번도 없잖니. 시모는 강경책이 통하지 않는다 싶었는지 이번엔 절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출산 전까지 출근한 거 아시죠? 그리고 어머님 아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은퇴하신 이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어머님 빈둥빈둥 놀면서 자식들 피만 빨아먹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하실 땐 먼저 서류부터 주셔야 제가 어머님을 믿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400 하고요. 차용증도 당연히 써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보험 있으시잖아요. 그거 수혜자 전부 제압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월세 2달 이상 밀리면 바로 퇴거 조치할 겁니다. 너 미쳤니? 아이, 그게 안 해준다는 소리지. 너도 참 무섭다. 그것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니? 아,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모른 척 해드렸는데요. 어머님 앞으로 공무원 연금 나오시죠? 그거 매달 받으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어머님 용돈 쓰시라고 모른 척 한 거예요. 제 집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제 앞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 모든 건 법적으로 공증을 다 받을 거고요. 서류 준비 다 되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시모가 꽁꽁 감춰두고 한마디도 안 하던 공무원 연금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시모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내 연금을 네가 왜 타? 넌 안 해준다는 얘기를 참 기분 나쁘게도 말한다. 네, 맞아요. 어머님 같으면 그걸 해주시겠어요? 시숙님도 요즘 연락이 뜸하신 것 같던데 참 아들 사랑이 지극하시네요. 솔직히 시아버님 장사가 망한 이후 시숙 역시 시댁과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나 시누이가 연락을 잘 안 받으니까 시모가 시숙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 같은데 시숙이 아주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해요. 엄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저한테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뭐 해달라는 소리뿐이니? 아이, 부모가 어려우면 장남이 좀 도울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제가 왜요? 그러게 누가 장사 그렇게 크게 하시래요? 장사 경험도 없는 분들이 무슨 배짱으로 식당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누가 장사를 한다고요? 시숙은 시모의 부탁엔 이렇게 반응했으면서 본인은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답니다. 이럴 때 보면 시모의 큰아들을 향한 짝사랑이 참 슬프기까지 하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큰놈은 그렇게 열심히 밀어줬더니 부모 뒤통수나 때리고 둘째는 아주 지 엄마 지 시몰 잡아먹으려고 하네. 막내는 오빠들 이러는지 아는지 연락도 없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아, 자식 며느리가 다 이 모양인데. 아휴, 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너희 내가 차려준 밥도 다 토해내고 가. 내가 아주 더러고 치사해서 관두련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음식은 늘 그러셨듯이 사드시는 게 낫겠어요. 그럼 말씀 끝나셨으면 저흰 이만 가볼게요. 전 그렇게 인사드리고 남편과 아이를 챙겨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고 가버리자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평생 시숙에게만 애정을 쏟으시다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니 신경도 안 쓰던 나머지 자식들에게 시숙 결혼까지 챙기라고 하시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어머니께 말 심하게 해서 당신 기분도 상했지? 미안해. 당신 입장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아니야, 여보. 오히려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계속 미안해야 할 일인데 솔직히 난 오늘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속이 다 시원했어. 내가 아무리 어머니께 말해도 안 듣는 걸 당신이 오늘 딱 정리해줬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무르게만 굴었던 것 같아. 어머니하고 형 눈치만 보고 살았던 것 같고 나도 이제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지. 괜히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하네. 이번 주말에 처가에 찾아뵈야겠어. 남편은 고맙게도 제게 계속 미안해하며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일단 저희끼리 일로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또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 넌 어떻게 그러고 폭탄선을 하고 갔으면서 나한테 죄송하단 연락 한 통이 없니? 아휴, 내가 졌어. 내가 10분 양보해서 너희가 6억짜리 집 구하고 네 시숙한테 2억만 해줘라. 그 정도 너희도 해줄 수 있지? 2억이면 전세 얻기도 힘들어. 너희 부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니까 네 시숙 좀 도와줘라. 어? 어머님,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준비해달란 서류 다 준비하시고 그때 말씀해 주세요. 첫째 월세, 둘째 어머님 보험하고 연금 수혜자 변경, 셋째 이 모든 걸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차용증과 각서. 딱 이 세 가지면 되세요. 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아, 누구 혈압 올라서 뒤로 넘어가는 걸 보고 싶어 이래? 시모는 제 귀청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저는 더는 듣지 않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큰아들 집은 해주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식들 돈만 빼갈 궁리만 하나 봅니다. 시모가 아직도 집에서 그러고 계실 때 저희 시아버진 한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새벽부터 나가 일하시거든요. 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시모와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시모의 일이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엄청 미안해하고 계세요. 어머마, 나다. 아휴, 너희 시어머니가 또 전화로 난리를 쳤다며?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사실 너 아이 낳을 때도 병원에 한번 안 찾아간 건 네 시모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랬어. 네가 용돈도 안 주고 시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다면서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러더구나. 그때 나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냥 부부싸움 하기가 싫어서 참고 말았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영 걸리는구나.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아버님. 다 지난 일인걸요. 그나저나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난 잘 지낸다. 그리고 네 시모는 아직도 삐져 있어. 내가 애랑 사는 건지 누구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평생 교직에서 애들 가르치던 사람이 왜 저렇게 속이 좁은지 몰라. 아주 말도 마라, 말도 마. 시아버님은 그 뒤로 저희에게 종종 전화를 주시며 저희 안부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엔 남편과 함께 따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요즘 밖에서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이거 용돈 조금 넣었어요. 어머님 절대 주지 마시고 꼭 아버님 필요한 데 쓰세요. 아이고, 나한테 무슨 용돈까지 줘. 이렇게 비싼 밥만 해도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고맙다.
내가 네 시모에게 안 들키게 잘 쓰마. 그런데 치밀하지 못한 시아버님이 그 용돈을 그만 시모에게 들키셨나 봅니다. 시아버님께만 용돈을 드린 일로 또다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모는 아주 울며불며 본인을 왕따시키는 거냐며 난리였습니다. 너희 진짜 너무한다. 너희 시부만 입이고 난 주둥이니? 아유 어떻게 나만 쏙 빼고 밥도 먹고 용돈까지 줄 수가 있어? 나도 줘. 돈 필요한 건 나지. 네 시아버지가 무슨 돈이 필요해? 어머님,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죠? 저희가 아버님 밖에서 고생하시니까 드린 용돈이에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이고 입만 살아선 네가 아주 선생질까지 하는구나. 아유 됐다 끊어. 하지만 요즘도 종종 시모는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전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만요. 저희 시누이와 시매분 요즘도 절 만날 때마다 대체 시모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아주 진저리를 치곤 해요. 새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엄마가 아직도 그러세요? 아, 진짜 우리 엄마 못 말리겠네. 아니 큰오빠 또 파혼까지 했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 말대로 시숙은 또다시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집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또 술 문제 때문이었어요. 예비 처가댁에 가서 또 술을 잔뜩 퍼마시고 사고를 쳤다지 뭡니까? 가만 보면 시모와 시숙은 비슷한 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못하는 성민은 물론이고 반성을 모른다는 점까지도요. 어머님이 아주버님 노총각 될까봐 엄청 걱정하셨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겠네요. 아주버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 사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귀하고 예쁜 자식이라지만 언제가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시숙은 시모에게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둘이 의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나한테 큰형 중매자리 좀 알아보라고 하더라. 직업은 상관없고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형이 40 넘어가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엄청 급하신가 봐. 아주버님 장가 보내고 싶으면 그 술버릇부터 고치게 엄하게 혼내시라고 해. 아니면 평생 데리고 살 각오하시던가. 저희 시댁은 아직도 싸움이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요즘 아주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고 계세요. 아버진 평생 일로 바쁘셨는데 그게 엄마에게 미안하셨는지 요즘은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고 교회로 나들이도 자주 나가세요. 딸, 엄마 아빠 어디 왔게? 뒤에 꽃 보여? 너무 예쁘지? 네 아빠가 이런 것은 언제 알았는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줬다. 정말요? 와, 우리 아버지 완전 로맨틱하시네. 저희도 아이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너무 좋지. 나중에 온 식구끼리 다 같이 또 오자. 아참, 저번에 강서방 용돈 보냈더라. 다음 달에 네 아빠하고 나하고 베트남 여행 가는데 그때 경비로 쓰라면서 말이야. 아유, 너희 쓸 돈도 부족할 때도 뭘 또 보냈어. 엄마, 그건 강서방이 드리는 마음이에요. 두 분 늘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한텐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잘 다녀오시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요즘은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 큰 행운보다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내는 게 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엔 행복이 뭔가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가족끼리 함께 밥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더 좋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평범한 순간들을 알아볼 줄 알게 된 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이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안분지족이란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